추석이 이제 지났는데 예. 추석 지나고 나서도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죠.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내년 집값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한번 뭐 시작해 보시죠. 예. 예, 일단 내년에도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입니다. 서울이 22%, 경기도 38%, 대전 25%, 전국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 2차 폭등까지 했습니다. 예. 내년 하면 몇 차 폭등이 되겠습니까? 3차 폭등이 됩니다. 예. 그건 주로 3년간 집값 상승률입니다. 예. 이게 보면 서울, 금천 72.7%, 예. 의왕 74%, 군포 75%, 영통 90%. 뭐 하여간에 엄청 올랐습니다.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또 오르고 있고 내년에는 더 오른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이 2026까지 있을 수 없다. 예. 정신 차려라. 1, 2년간 집값 펄펄 끓을 거다. 서울 아파트 지역 구분 없이 신고가 속출할 것이다. 네. 상반기 전국 물장, 하반기 강남부터 또 오른다. 추석 이후 마지막 기회 집값 폭등한다. 예.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네. 사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기가. 부동산 전문가 7명 한결같이 전망 추석 이후 집값 안 잡힌다. 전문가 진단 집값 상승 내년까지 지속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결론적으로는 하여간 뭐 내년까지는 집값이 오른다.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예. 일종의 뭐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집값 폭등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이죠. 예. 이분들의 그러면 논거가 뭐냐? 폭등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럼 2, 3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집값을 끌어올렸던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입주 물량 감소입니다. 일단 서울을 보셨어요. 5만 가구, 작년에 5만 가구에서 올해 3만 1천 가구, 내년에 2만 가구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줄어들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주택 인허가 실적을 한번 보시죠. 2015년이 피크였습니다. 이때 지은 집들이 대개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에 입주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허가 실적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더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잘못된 논리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흔히들 뭐 인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숫자의 차이가 조금씩은 이제 생기지만 네. 대부분은 그래도 뭐 추이는 이제 비슷하다. 근데 신도시 입주, 지금 신도시가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보면 2기 신도시를 보면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손치더라도 개발 발표 자체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신도시가 입주해가지고 전세 시장부터 파급을 주고 매매 시장도 영향을 줬습니다. 서울 집값 약세기 때 보면 이때입니다. 2008년, 9년, 10년, 11년 쭉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됐습니다. 이거 끝나면 다시 강세가 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 여러 지금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뭐 왕숙, 교산 뭐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6년에도 입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 받았지 않습니까? 네. 7월 달부터. 근데 대개 뭐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게 남양주 진접은 2026년 12월 목표로 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보면 이명박 시절에 2010년 보금자리 지구 사전 예약제를 했었는데 했었죠. 예. 하남 가밀지구는 사전 예약 후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군다나 LH 그때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현장에서는 토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하면 2026년 입주도 예. 낙관하기 어렵다. 예.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냐, 전세 시장이 일단 안정돼야 됩니다. 매매가가 네. 안정되려면 임대차 3법이 작년 7월 31일 시행됐습니다. 5% 상한제가 적용됐죠.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을 가보면 우리 아파트 윗집은 5억, 그 옆집은 11억. 그러니까 상한제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집주인이 들어왔고 또는 새로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전세 불안감 때문에 매수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간 이미 전세 상승률을 한번 보시죠. 네. 40% 서울 같은 경우 40% 이상 뛰었어요. 50%. 예. 대부분 지역이 다 40%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3년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갱신권 청구를 해가지고 내년 7월에 이제 7월부터 쭉 이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50% 이상 오른 가격에 다시 전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새로 아파트를 사겠다. 규모를 줄여가든 지역을 옮겨가서 사겠다는 수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아니면 이제 전세를 포기하고 반전세, 뭐 소위 얘기하는 예, 그렇죠. 월세,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좀 낮춰서 이제 가는 수밖에 없죠. 이미 그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와 매매 시장을 아주 쉽게 전세 시장발 집값 폭등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전세 구하기 너무 힘들어. 차라리 돈 더 들여 집을 사야겠다. 이런 전세 수요가 폭발하면 매매 수요로 전환합니다. 이 뭐 대우건설에 있는 조영광 씨의 그 어떤 그 거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어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 매매 시장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통 매물을 감소시키는 세제 공급 제도 가로막는 제도 이게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되겠느냐? 일단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75%, 지방세까지 합치면 82%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증여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를 보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매물이 줄어든다는 건 거래도 줄고 하지만 또 똘똘한 한 채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이거 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첨되는 사람들한테만 로또 혜택을 주고 전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올해 분양해야 될 재건축 아파트들이 내년으로 대거 예.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이 가격에는 안 된다. 그다음에 재초안,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환수 회장. 지금 재초안들이 상당히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억, 뭐 많은 건 4억, 5억 나온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재초안이라는 게 집을 팔고 내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하고 달리 입주 시점에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4억, 3억. 이거 갑자기 그 돈을 어디서 빚을 내서 내라. 그러면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 동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예. 서울 시내에서는 재건축 말고는 이제 사실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그 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세훈의 재건축 재개발 완화 효과. 이게 뭐 우리 정부 탓만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재건축 재개발 완화. 용적률이 지금 250% 중층 재건축 중층 아파트들은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250% 중층도 용적률 완화해 주면 다 재건축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지금의 집값 폭등의 주범 중 하나가 중층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일제히 집값들이 다 올라 버렸더라고요. 거기다가 국토부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만 그러면 상관없겠는데 국토부도 공공주도 역세권 재개발해서 뭐 역세권은 700%까지 용적률 허용해 주겠다. 이래버리니까 기대감이 갑자기 확 몰리면서 집값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또 퍼지면서 빌라 가격도 폭등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을 안정시키지만 한 1년 내로 보면 집값을 폭발시키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소재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저희는 이제 장기 가격 상승보다는 이제 내년 집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부든 경기 부양책, 돈풀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경기를 확 얼어붙여가지고 뭐 정권을 야당한테 넘겨주고 싶은 정권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후보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발 공약들이 나올 겁니다. 그건 뭐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그건 재건축, 재개발, 철도, 전철, 뭐 지하철 이런 거와 관련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점점 선거 시기가 하면 쏟아져 나올 거고 지방선거 때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되면 또 뭐 서울 뭐 가령 경기도지사 내년에 어떻게 나와가지고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뭐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공약 나오면 불바다를 만들 거예요. 헐 타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선거라는 게 반드시 선거 대선 때 집값이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건 없지만 지금 분위기상 보면 이른바 불장인데 이 불장이 갑자기 내년에 꺼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크해봐야 될 게 미분양 물량. 지금 사상 최저치예요. 어떤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가지고 가령 미분양 물량이 이게 2008년이에요. 2008년. 그다음에 뭐 이런 때 정도로 미분양이 이게 이렇게 앞으로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매매 시장이 안정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분양 물량이 너무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미분양이 지속적 증가라는 게 가격 하락의 어떤 전조 현상입니다. 시장이
냉각되기 전에 분양시장부터 냉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분양시장이라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과열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냉각 조짐이 보여야 시장이 안정되는 어떤 매매가가 하락하는 그런 전조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계 및 기업 연체율. 예. 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주택 시장도 전체 경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계 및 기업의 어떤 부도율 혹은 뭐 연체가 늘어나면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지겠다 예. 이런 느낌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 역시 사상 최저치로 내려가 수준이에요. 예. 6월 말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 0.25% 사상 최저. 도대체 아까 뭐 이 폭등농자들이 얘기하듯이 도대체 집값이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금리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제일 큰 변수죠, 금리. 이미 우리는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예. 10억 이상은 거의 뭐 지금 안 되고 있고 9억 이상도 20%입니다. 그렇죠. 금리를 근데 지금 0.25%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지만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금리 인상기에도 집값이 상승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 바로 하락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예. 아니고 보면 일본이나 미국에서 보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경우는 집값이 아주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 완만하게 상승해가지고는 오히려 집값이 상승해요. 그럼 유동성 과잉의 끝은 언제인가? 통화량 증가율을 보면 예. 7월 달까지 보면 계속 통화량은 늘고 있어요. 그러네요. 계속 늘고 있네요. 내가 그렇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이 올라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유동성이 계속 늘어났다는 건데 그런 또 유동성이 적어도 어떤 축소될 조짐도 안 보여요. 그러니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집값 폭등론자들도 주장하는 게 뭐냐? 집값 고점은 2023년에 조정장이 온다. 권대중 교수님, 2023년 집값 조정기 반드시 온다. 요즘 재미있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계집도 오르더라. 계집도 오르니 번것 같죠. 2025년 출구 전략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023년에 조정이 온다. 2025년에 조정이 온다는 분들로 나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폭등농자들도 집값이 조정이 온다. 이거는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집값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폭등농자들도 조정 장세는 온다고 예.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렇죠.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 예. 그러니까 지금 상승의 한 8분 능선, 어떤 분들은 7분 능선, 어떤 분들은 8분 능선, 어떤 분들은 9분 능선에 왔다고 지금 봅니다. 그러나 내년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자 집값의 조정 장세는 언제 오느냐? 청약 경쟁률을 미분양, 물량, 연체율, 금리 등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예. 근데 그 조정 장세가 23년이냐 4년이냐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폭등론자의 한 조정입니다. 근데 대개 이 폭등론자들은 뭐냐면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뭔가 이 정부 비판과 너무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팬데믹 버블, 예. 저금리 가행 유동성이 촉발한 부동산 버블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미국 외국의 집값도 보니까 뭐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는데 그렇죠. 이제 캐나다서부터 집값이 좀 일부 조정받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일부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예. 조정받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뭐 금리가 약간 오름세로 방향을 튼 것과 더불어 집값이 너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부 돌발 변수. 최근 헝다, 예. 미국, 중국의 헝다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헝다가 리만 쇼크와 같은 충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헝다 사태 정도는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근데 또 이건 뭐 회색 코프소처럼 이게 또 아니다. 헝다 제2의 헝다, 제3의 헝다, 예. 제4의 헝다가 나타나 가지고 연쇄로. 근데 중국 경제가 정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경제 어떻게 됩니까? 미국 쇼크보다 더 크죠. 예.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수출 상대 1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 경제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거고 그러면 우리도 제2의 리먼 쇼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예. 그다음에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폭락했다는 네. 주장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오를 일밖에 지금 안 남았다. 금리가 오른다는 게 방향을 이미 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년 폭등론 혹은 23년까지 폭등한다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그 반대의 어떤 지뢰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지뢰밭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굉장히
지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어깨 이상 어떤 시장이 아닌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은 접근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집을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네. 있는데 이제 신규로 시장에 진입을 해서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갈아타야 되나 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10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내년 집값이 일단은 오를 가능성은 높다. 높지만 예, 예. 높지만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이 변수들이 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된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참 솔직히 사실 예, 어려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예. 변곡점이 가까워졌다는 예. 거를 누구나- 폭풍론자들도 그렇죠. 안 해요. 23년이다. 22년이 아니고 예, 예, 23년이다. 24년이다. 25년이라고 하지만 25년까지 계속 오르겠다는 분들은 극히 소수예요. 예. 예. 일단 미국 시장도 아마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